자, 안녕하세요. 실전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여주 물건이네. 여주 물건. 여주. 네. 그럼 번호가 어떻게 되죠? 317 2021 2021인가요? 2021년 317. 317. 오. 와. 그럼 우리 학교 시간만 더. 뭐 그래. 여주 구경하는 거죠. 여기 쌀밥부터. 진짜 쌀밥하고. 2000시 송정동 신일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항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연구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신일 아파트가 어떨지로 하는데 지금 이제 25평형이라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1회 유찰된 물건인데 유찰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요 정도 되는데 유찰이 됐다. 그럼 관심이 많이 갔겠죠. 근데 25명이나 또 왔다.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도 1억 7,800에 거래됐기 때문에 사실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이때 같으면 1억 5,200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2,600만 원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이 시세보다 2021년 감정이라고 해도 지금 또 최근에 그 저가주택 특히나 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약에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8월달이 아니라 예를 들어 7월달이나 6월달에 아마 정말 있었을 텐데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어요. 1억 1,500만 되겠다. 1억 5,200에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찰이 된 게 언제냐면 6월 16일이었잖아요. 6월 16일 날 이제 이때는 7월 달에 변경되긴 했지만 이 2등 한 사람도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썼다고 쓴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 네, 이 사람들은 두 분 다 만약에 이 지금 거래 사례를 봐야 되는데 거래 사례가 2억 7,000이야. 나는 싸게 나는 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지금 84점 아니 59.5는 그럼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지금 현재 1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예요. 1억 6천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를 지금 요 가격도 사실 1억 7,800도 실질적으로 더 부를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는 보름 정도의 시간차밖에 안 드는데 여기다 취득세 내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넣었을까요? MPL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여기 있잖아. 유동화 전문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천국이면 1억 800이었는데 사오는 걸 8천만 원에 사온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당 권리는 이 신한은행이 1억 4천까지 해당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안 내죠. MPL로 사왔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겠죠. 그럼 만약에 유동환 회사가 NPL을 한 사람한테만 팔아야지 두 사람한테 팔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2등하고 1등하고 관계가 그거는 같이 썼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유동화 회사라는 데는요. 유동화 MPL 같은 경우는 내가 MPL로 개인한테 원래는 유동화 회사가 갖고 오는 거는 개인하게 안 되지만 내가 유동화 회사 거를 거기에 질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 예상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가봐야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 1억 6천에 거래되는 거를 25명이 들어와서 1억 7,800에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동화 회사에 있는 물건을 질권 설정해가지고 자기가 MPL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 1등 한 사람이. 그리고 1등 한 사람이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MPL에서는 보통 2등 가격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되고요. 또 주변에 있는 가격도 내가 경매로 이 가격에 받았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지금 1억 6천에 있는 시세가 2억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개연성도 부과하기 때문에 MPL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권리가액이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1억 4천 정도의 권리가액 이상으로 써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도 면탈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1억 4천이지만 청구금액이 1억 800이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차에 안 들어간 거예요? 1차에 근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1차에는 그 사람이 결국 관심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2차 들어갈 때 보통
경매라는 게 유찰이 되게 되면 NPL도 그때 발생하는 거지 1회에는 NPL을 안 팔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동화회사에서 이 가격이 되면 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안 파는데 1회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혹시나 내 채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채권을 파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파냐면 개인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NPL이라는 유동화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이 연락처를 확인을 해서 신한은행에 하게 되면 유동화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 연락처를 받으면 내가 지금 청구 금액은 1억 800이지만 내가 채권을 회수할 때 1억 4천까지 있으니 이 1억 4천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유동화회사와 딜을 하는 거예요. 보통 90% 정도에서 된다고 하면 9천만 원이 사오는 거잖아요. 9천만 원이 사온다고 하지만 내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은 1억 4천이기 때문에 1억 7천을 쓴다고 해도 실제로 9억 여기 3천만 원 차이가 나니까 1억 4천대에 쓰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1억 4천대에 씀에도 불구하고 1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에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물건이 유동화라고 걸려있는 물건은요. 사실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 일에 유찰되면서 유동화 물건은 이렇게 뻥 튀게 돼서 가격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유동화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NPL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저 미친놈 저 1억 6천에 되는 거를 1억 8천에 샀네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지금 현재 얘기했던 게 가장 근접한 답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매를 대리 신청하잖아요.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야만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천에 살진 않지만 실거래가를 보면 그렇다고 허위신고는 없다고 치고요. 허위신고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허위신고한 그 8월 달에 거래된 게 59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가 7월 달에 거래된 게 1억 6천인데 이게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지금 거래 없는데 이게 뭐 1억 8천, 1억 7천 가까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그리고 30평형 인기가 더 좋은 30평형이 2억대잖아요. 2억대이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가 정상가일 것 같아요, 현재. 그런데 1억 8천 가까이 썼다는 거는 NPL로 샀거나 유동화회사를 통해서 NPL로 샀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경매 대리 신청한 게 있거나. 근데 경매 대리 신청했으면 여기 경매 대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경매 대리로 산 게 아니라 낙찰자를 보면 홍보민이라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예경컨대 등기부상에 있는 유동화 회사에 가서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그냥 근데 사람들은요 높이 쓰는 거는요 선수이거나 뭐 가격을 내가 감정가 1회에 보는 물건은요 유찰이 되지 않은 물건이 들어가는 거면 그 지역의 시세를 굉장히 잘하는 정평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고수가 아니면 1회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못 써요. 그게 경매라는 거는 가격을 높이 쓴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그 현장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경매를 아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 쓰고요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자체에 낙찰을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낙찰 받아야 되지만 물건에 따라 NPL 유동화 회사가 산 물건은 유동화 회사와 컨택이 가능하거든요. 유동화 회사의 그 물건에 질권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GPL과 비슷해요. 그거를 내가 설정함으로 해서 나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경우는 1억 5천이 1억 6천이지만 보여지는 건 1억 8천처럼 보여지게끔 해놓고 양도도 삭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보면 질권 설정이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그러면 되는데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안 들어가. 바로 나오진 않지. 바로 나오진 않아. 등기부를 보고 바로 나오면 되는데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유동화 회사가 이렇고 변경이 한 번 떴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변경일 수 있지만 그게 제일 클 수 있지만 유동화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딜할 때 일부러 시간을 미루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아파트가 이런 거는 사실 좋은 아파트이면 틀림없지만 실현 수익하기에는 아파트가 요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유동화 회사에서 이런 물건을 등기부에 유동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내가 NPL로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높이 써갖고 이건 1등이 아니면 이거는 깨지는 거거든. 내가 1등을 했을 때만 이 사람과 딜했던 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물건인 거죠. 요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됐죠? 예. 이 문서 손들 내는 걸 보면 문서 성달 내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땡땡으로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집합 등기에 보면 등기에 이 사람이 유동화 회사에서 넘겨졌던 게 있으면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파트는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잖아요. 보면 MP에 들어가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야 MP가 할 만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고 높게 쓰면 되지. 우리가 MP 하면 아, 근데 MP는 개인이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개인이 그거를 MP 유동화 회사를 직접은 못하지만 유동화 회사가 한 거를 질권 설정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못하기는 안 맞는 거죠. 왜 아니 그렇게? 개인이 못하게 그 전엔 다 했어요. 2016년부터 개인이 못하게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 보면 신한은행까지 나오잖아요. 여기가 2015년에 9월까지 요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신한은행이 이 채권 최고액을 팔아서 유동화 정보회사에 임의경매를 시킨 걸 봐서는요 2021년 1월 6일에 넘긴 거야. 네. 부실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게 NPL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갖고 있다가 물론 6월달에 유찰이 됐을 때까지는 유찰 전에는 NPL이 안 잡으면 되니까 왜냐면 NPL을 사온 사람도요 가격을 끝까지 다 받고 싶지 할인해서 팔고 싶은 생각은 안 들잖아. 근데 내가 채권 최고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는 거는요. 이게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동화에서도 내 채권 가액을 다 회수 못할까봐 그때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딜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1억 4천인데 이게 이때부터 딜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뭐 8천만 원 줄게 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인 가격이 1억 8백이었으니까. 근데 1억 8백이라고 해도 4, 5개월 하면 이때 기간이 더 5개월, 6개월 지나면 1억 2천 정도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자 때문에 1억 1,000이나 1억 1,500까지. 그럼 그 가격에 1억 1,500이다 현재 1억 1,500인데 9천만 원 할래? 안 팔 수도 있어요. 1억 원 할래? 하면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가격으로 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유동화 회사가 신한은행에 사온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도 그렇게 싸게 안 팔거든요. 은행이 얘 유동화 회사의 80%에 사면 이거에 처음에는 이 100%다 받으려고 하는데 유찰이 되더니 얘네도 그러면 안전장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양도 차익도 없어. 양도소득세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거 했고 바로 1억 8천에 팔았어.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 팔아도 250만 원까지는 또 세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봐가지고 했을 개연성이 있는 물건이다. 근데 그거 확실한 거는 아까 저 등기부에는 이게 절명이 안 나타나고 얘 등급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오늘 걸 떼야 돼. 이거는 전에 1월 거 등기부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지 않고요. 등기부를 떼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입찰하는 날 그 법원 등기 열람해가지고 그거 띄면 나와요. 입찰 당일 날좀 일찍 가서 떼보고 법원 지시 그냥 가지 말아야 그 전에 확인해야지. 그 전에 확인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법원 송달 내역에도요. 문서 당일 네. 있었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 배당 요구했다는 거는 그보다 밑에 있겠죠. 얘네가 올 1월 달인데 봐야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이 경영지시협정 통보하고 이거를 안 쓰고 있네. 그러니까 땡땡땡땡 해놓으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하지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유한 뭐 이거잖아요. 유동화 지금 매각이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유동화 얘는 경매를 신청이 예. 얘한테 발표한다. 근데 근데 요거 해놓고 얘네가 질권 설정한 거는요. 얘네 가격에 등기부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는 최종까지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물건을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전은 계속하되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거는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까운 아파트는 해보자. 아파트가 돈이 되는 거는 뭐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현금화 사기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너무 25대 1이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거면 1억 5천 2백에 산다고 하게 되면 근데 그때도 1억 6천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1억 5천 2백에 산 게 그렇게 싸진 않았을 것 같아. 네. 아파트가 매입이 없어. 네. 자,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럼 제가 최근에 받았던 거, 이 앞으로 어떻게 일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현행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대지가 좋죠. 70평. 서울에 70평이면 가격이 얼마 할까요? 꽤나 많이 받아요. 30억. 30억은 몰라 한 25억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신림동 갔다 왔는데 28억. 그러니까 한 그 정도 할 거예요. 신림동을.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시흥이 좋아지면 광명은 신림동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시흥은 광명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시흥보다 싼 데가 거의 없어요. 안산하고 시흥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붙어 있는 인근 중에. 근데 여기는 되게 좋은 게 우선 서울대가 옮겨가는 게 25년도예요. 송도가 예전에 지질이 똥 쌌잖아요. 근데 저는 송도가 그나마 좀 좋아진 게요. 연대 송도 캠퍼스가 재구실을 하면서 송도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세대하고 서울대하고 파급 효과는 어디가 더 셀지 모르지만 서울대 파급 효과가 연세대 한 80% 정도만 작용을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0평짜리가.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잘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낙찰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제가 그 전에 있던 한 50개 이상의 사례를 봤는데 저희보다 낮게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낮게 받은 물건도요 보면 지분이거나 또 하자가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능력고요. 저희는 또 여기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 불허가 신청이 거의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가 병합됐잖아요. 그래서 중복 경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복 경매는 이게 사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이면 되게 불안한 경우거든요. 물론 이제 등기채권이 크기 때문에 요거 갚아도 다른 게 경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안 들어왔다고 하면 3천만 원만 갚아주면 취하되는 거예요. 근데 기간도 오래됐고 여기에 이제 중복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제가 예상한 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고요. 이제 다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14일부터 황종화 선생한테 4월 23일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가구에 대한 입찰은 낙찰은 처음이라 다가구에 대한 거는 이론상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 또 저희가 또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셀프 등기했던 상가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상가나 뭐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하고는 좀 틀릴 거란 생각을 갖고 물론 거의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래서 접근할 때 예? 전 해봤지. 네, 똑같겠지만 그래도 명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또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도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보자. 근데 그래서 하루를 꼬박 쓸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등기를 법무사를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거랑 최소한 가격 차이가 150만 원 나거든요. 채권 구입할 때 법무사들이 장난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한 100만 원 이상 무조건 절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의 인건비는 안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중개수수료 100만 원 받으려면요. 100만 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내가 최근에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요거 낙찰받으면 100만 원 우습잖아요, 사실. 주식도 그렇고. 네, 항상. 그래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액 차이는 민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큰 문제, 아무 데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소액 임차인은 매각받고 위해서 우리 그럴 거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선은 봐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상 매당표는 요대로 거의 될 거예요. 이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틀리는 것보다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2,500만 원 우리가 인수할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거 그리고 여기서 인도명령 대상자, 명도소송 대상자에 대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확인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 명도소송은 권한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제가 요거 보면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았던 건요. 인근의 입찰 사례를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동일 지역 낙찰 사례 보기라든지 낙찰 물건 통계 보기가 있어요. 인근에
근데 우리 거보다 싸게 받은 물건이 없어요. 내가 뭐 몇 년 내 거를 봤거든요. 국내던지 낙찰고기도 먹고 뭐그 낙찰 사례를 유심히 다 봤는데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주택 가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집가는 시는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거래 사례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 전보다 거래 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전에 제가 거래 사례 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 사례가 유독 많이 늘었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8월 달에도 거래가 많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좋아. 그 전에 우리가 6월 달에 볼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았거든요. 계속 10억 이상도 거래가 돼요. 우리가 지금 200, 한 50 가까이 되니까 요 정도 사례로는 뭐 9억 2천 뭐이 정도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 가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0, 1200. 잘 고치면 12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고치면. 2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6사이로 바뀌고요. 네. 양도소득세가 70에서 뭐 맥주 근데 40이라고. 바로 팔면은 75%? 70. 근데 70%인데 실질적으로 뭐 70% 좀 더 해요. 그래서 근데 갖고 있어도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물건이 또 안 나올까요? 저는 이런 물건 또 계속 나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양도소득세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그 명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불법정이 돼요. 어차피 2, 3이 주면 되니까. 근데 안 줄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2, 3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수익률 계산기에 보면 이용서. 비용 분석을 나타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부대 비용을 보면 부대 비용 중에 우리가 인수 금액은 이건 2,500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요거는 없잖아요. 요건 빵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대리를 우리 컨설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나 이거는 1.3일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85제곱미터 초과하기 때문에 1.3이에요. 초과에 이거 이하니. 네, 1.3인데 요건 잘못됐고 그래서 요건 1.3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채권 금액은 이렇게 생각보다 커 2,000인데 우리는 채권을 바로 할인할 거니까 바로 할인하게 되면 그래도 금액이 한 400만 원 보여요. 이게 제일 커. 그래서 여기서 장난하는데 실적으로 요거 가보면 얼마 정도 하면 100만 원 안 나와요. 100만 80만 원, 70만 원 나와요. 요거는 지금 무슨 뭐지? 내가 바로 할인하니까. 1,000만 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2.1%면 1,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100만 원 정도 했던 사서 바로 할인하는 파는 게 80만 원. 80만 원 준다고? 80만 원 손해 못 파. 아, 팔면 사고. 근데 요거 여기 우리가 채권 매입이 60% 이거는 보통 법무사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 자금만 먹으려고. 아, 지금 해보려고. 내가 해봐서 알지. 저는 80만 원에 여기 그거만 매입액이 90몇 퍼센트 이래 되겠네. 잠깐만. 매입이 60 90몇 얼마 냈던 거. 아니, 우리는 요거 하게 되면 80만 원 정도 부담한다 생각하지 마요. 80만 원이면 한 97%, 8% 되겠고. 그렇진 않고요. 거의 뭐 그런데 이거 채권 매입액은요, 요렇게 하는 게 단행이라 요거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안쪽으로 부담됩니다. 바로 할인되니까. 500만 원 정도 되겠네. 요렇게 하니까 내가 300만 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 아낀다. 인지 때는 이거 들어가는 거고요. 법무사 보수는 없잖아요. 법무사는 이거 뻥이야, 개뻥이야, 이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 요거로 사면 명도비 집행비용은 사실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요거는 생각해내야 돼. 이게 이 금액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사비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비를 맥스로 1,000만 원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사비를 뭐 1,000만 원까지 보고 들어가고 그냥 관리비는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잖아요. 우리가 중개수수료가 안 돼요. 그리고 건물 수선비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공실 및 기타 비용도 사실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2,500만 원 인수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해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형님이나 나나 이 취득세가 1.3%인데 왜 1%만 부담하는 게 낫냐면 양도할 때 내가 더 부담하잖아요. 양도세 할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취득할 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이 안 되고 나중에 팔 때는 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취득세를 처음에 많이 낸다고 해서 좋게 한 개도 없어. 나중에 한다고 해도 과징금이나 이런 게 과태료가 크지 않아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로 모르잖아. 내가 있을 때 1주택, 2주택이라는 해도 일시적 2주택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있다. 그럼 이거를 그 임대사업 그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낙찰을 받고 임대사업자 보유하려면 임대사업자가 괜찮은 거고요. 보유하지 않고 바로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한 게 우선 홍정화 선생의 리드를 좀 따르겠지만 제가 리드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만약에 뭐 내가 직접 한다고 하게 되면 방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그 포인트 부동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컨택을 해서 어떻게 할지 막고를 좀 짜는 게 고쳐서 할 거냐, 지금 팔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는 게 맞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포인트 부동산 가서 현지 시세 포인트 부동산이 그 옆에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지방도에 있는 우리가 우리가 한 회장 가서 인상 가서 우리 경기도 갈 건데 낙찰하면 니한테 줄게 잘해보자 하고 왔어. 그때 그분이 한 8억 5천까지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그 현상된 8억 5천인데 수리 좀 하면은 얼마 될지 그거 알아보고 이제 수리 할지 말지. 수리 비용 확인하고 우리가 근데 사실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손을 좀 대야 가공을 해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할지 그냥 그렇죠. 개인으로 거기서 배는 할지 그렇게. 만약 빨리 판다고 하면 굳이 임대사업자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음.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진행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누님이 낙찰받은 이후에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9월 2일 날 이게 허가 났으니까 9월 2일 날부터 돈 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최소 그 주에 9월 2일이나 뭐 9월 3일, 9월 4일경에 돈을 내고 이게 이제 그 명도에 그것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해서 부동산도 만나보고 환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명도도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거부터는 언제 만약에 진짜 임도명령 신청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사비 협상도 그 이후에 진행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 2일 가면은 그 9월 2일 주에 잔금 내고 하면은 그날 다 되니까 없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미리 낙찰 내용 증명 그 내용 뭐 응. 보내는 그걸 우리가 보내는 날 그 전에 보내도 상관없어요. 좀 9시에 보내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아까 봤잖아요. 이 사람 중에 인도면허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법원에 가고 거기다 신청해놓든지 아니면 거기 우편물에다가 쭉 받아놔도 괜찮은 거예요. 연락하라. 근데 이거 하면 전화로 무조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이거 봐봐 이렇게 막 먹지 말아요. 이거 받아야 돼. 내 물건인데 어떻게 한다? 다 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 돌려서 그래 나한테 해. 여하튼 요런 상황이고요. 진행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할 거는 지금 허가 결정이 났으니까 허가 결정 이후에 할 거는 돈 만드는 거. 돈 만들고 나머지 과정은 있는데 우리가 황종화 선생은 금요일이나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거를 뭐 대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그래 많이 보류한 거. 네, 저는 뭐 주식 다 찾아놨어요. 난 주식 팔고 있는 중이네. 네, 형님 팔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든 그건 이제 개인 플레이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냥 이게 금액이 전에 제가 작년에 받았던 거 금액이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 가격대가 보면 약간 불로오죠. 왜냐면 요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수익률도 괜찮아요. 뭐? 5억 2,100인데 2,500. 잘 받은 거죠 이거.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다가 몇 년에는 20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시행이고 이게 서울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한 30억까지도 봐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입질이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위성 사진을 보면 지도 이렇게 정왕동 2038 가시나요? 여기가 공단도 가깝고 그랬던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근처 물건 좀 보니까. 주위에 횟집이 많아. 횟집은 아마 장사 안 될 거고 방파제 따라 다. 여기 보면 여기 걸어서 가깝다고 보이네요. 되게 진짜 방 하나 와서 네, 여기가 보면 요 물건인데요. 여기가 이 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서울대 캠퍼스가요. 서울대 캠퍼스가 여기. 여기가 서울대 캠퍼스. 이 150도시가 되는데 진짜인데 시용 100원 여기 신도시는 좀 거리겠는데 서울대 캠퍼스가 가까워. 저도 내려오라고 보는데 여기가 다 서울대 캠퍼스. 초등학교 가깝게 그리고 있잖아요. 길 건너면 여기 송도 인천에 여기가 송도인데
바로 길 건너 송도에 이 송도 캠퍼스입니다. 이 연세대학교. 연세대 국제 캠퍼스. 그건 아니죠. 여기 다리가 있어요. 그럼 9월 2일 날 그때 임차인들을 만나본다고 하시면 9월 2일 날 임차인 만나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때는 이제 뭐 임차인은 어차피 우리가 저는 언제 만날 거냐면 내용 증명이 간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인도 명령을 명도하면서 할 거잖아요. 명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명도하기 전에 낙찰제금 내면서 집행관한테 우리 인도명령 신청할 거라고 얘기하고 인도명령 대상자하고 명도 대상자를 한꺼번에 공문이 그쪽에서 나가요.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이거든요. 그거를 받고 나서 협상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은 9월 9일 날 잔금을 내고 나서 그걸 진행해야 돼요. 잔금 안 내고는 진행을 안 해요. 잔금을 낼 때 잔금을 낸 거를 확인하고 그 위에 명도 대상자나 인도명령 대상자가 있으면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도 대상이 이렇게 있고 인도명령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 번호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명도 집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 집달간이요. 거기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딱 가고 만나죠. 뭐 붙여놓고 그 위에 이제 이사비 협상하면 이사비가 들게 되겠죠. 처음부터 이사비 협상을 하겠다고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배짱 튕기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거를 받고서 이사비 협상하는 거. 또 우리가 또 이 남자 둘이 되게 허술해서 돈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고 나서 우리가 한 열흘 정도 기다리더라도 그거 받고 나서 움직이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준비를 그럼 해야 내용 되네요. 대로 생각하고 집행관이 아니죠. 그렇게 해도 사실 돈을 다는 게 아니라 집달간한테 돈을 일부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우리가 돈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잖아요. 40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달 기다리면 이 사람 다 몰아내고 몇 시간 바꾸면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법할 때도 언제까지 나가면 얼마를 그런 식으로. 주고 그거를 이제 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랑 협상을 해야 그래서 되는 그거 받고 나서 움직이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 열흘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그 전에 설레발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가면 이사비를 더 달라고 하지 덜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없던 사람도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도 나가면 문 열어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하면 될 거를 다 다시 들어와. 근데 그런 거 붙여놓으면 좀 미약이 되고 이게 내가 머무르지 못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경매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교체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 교체를 해야 돼. 교체를 하고 우리가 이 물건 자체를 요 상태로 판매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실제 나갈 때 어디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교체가 원칙이야. 다 이 교체를 하고 이 상태가 물론은 뭐 겉에는 그렇게 크게 고칠 건 없지만 안에는 인기 있는 상품으로 갔죠. 너무 좁거나 방이 17개라고 하게 되면 어쩔지 되잖아요. 이게 방이 지금 여기 보면 방이 17개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거를 만약에 원룸을 추천받고 하면은 원룸이 될지 아니 1.5룸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러려면 주변을 공부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구조가요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셋넷 다 7, 8, 9, 10, 11, 17개인데 이 구조가요 이게 뭐 400여 구성이 굉장히 크네. 주인들 이런 식으로 가서 하면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방도 보니까 작은 방보다는 그게 안 작아 보이네. 그렇지. 아니 그게 나은 게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있는 사람도 그리고 없이 예를 들어서 다세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한 방에 2억 원 정도에 판다. 그래서 10개만 만들면 20억 원이야.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획 세우는 거보다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제일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선 이거 낙찰받으면 정말 뭐 아주 끔찍한 짓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돈 나와. 근데 내가 봐서는 그 판단은 건축업자 대동회가 그렇지. 대동회를 뭐 어떻게 가능한지 그 주변 중개사도 하고 같이 의논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내가 여기서 쓰던 사람도 협의를 해서 가장 돈도 저렴하면서 가장 절묘한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건축법상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현명한 생각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판단해 주는 것이 낫고요. 지금은 돈 만드는 게 우선 1차 과제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그거에 맞게끔 프로싱을 하면 되지. 우리가 미리 앞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했는데, 누가 9억에 사준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전에 비슷한 물건을 9억에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팔고, 그냥 회피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좀 내면 아깝겠지만 세금 내는 게 무서운 아니 이런 물건이 또 없나? 또 찾으면 오늘 찾아도 또 나온다니까. 오늘 찾아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찾아도 또 나와. 바로 인자했으면 그러니까 또 투자하는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해가지고 요 우리가 성공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오늘 팔아고 내일 돈이야 또 세금 내더라도 오늘 팔아고 내일 일정 부분 이상 남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로 실현 수익하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돈은 깔고 있다고 돈이 아니니까. 쌓이고만. 자, 여기까지는 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거는 이제 잠깐 끊고 다음 거 할게요.